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남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인터뷰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인터뷰하는 게 그게 주제로 돼가지고 선생님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책 보고. 네. 그래요. 그래, 질문 합시다.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선생님께서의 누다심 센터 운영 계기나 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고난 등을 읽어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그에 관한 질문을 시작해서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위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자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심리학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저는 심리학자라는 어떤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한 게 더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마약,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이렇게 그런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치료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 공동체를 하고 싶어서 그럼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대상으로 하는 치료 공동체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 할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찾아본 게 이제 심리학인 거죠. 상담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저는 심리학 칼럼니스트로서 강의하고 글 쓰는 일을 더 많이 하고요. 저는 개인 상담은 하지 않고 이제 집단은 주로 하는데, 근데 뭐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상담에서 다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내담자들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오늘 해야 될 거는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상담은 그런 어떤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진짜 관계를 맺는 거라서 어떤 일방적인 준비보다는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과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친구 만날 때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앞에 있는 내담자와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포장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내담자랑 관계를 맺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집필하시기 전에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네. 진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인터뷰에 쓸만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약간 뭐 가정적으로도 책 쓰셨고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정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 답을 그럴듯한 얘기를 듣고 싶은 저의 거야. 답이 많이 다른가요? 그치. 항상 세상은 실제와 보이는 건 많이 다르거든. 어떤 답을 듣고 싶어요? 실제로. 실제? 일단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이제 출판사 쪽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출판사 쪽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대신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든 작가들이 있는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조율을 하는 이제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쓴다고 하면은 완전히 어쨌든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 책은 작가의 몫 이상으로 출판사의 몫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원하는 연기를 해야 돼요?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해야 돼요. 물론 그거를 배우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감독의 권한이 큰 것처럼 이 출판 쪽에서는 출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쓰고 있는 책은 출판사 쪽에서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왔지만, 이제 나도 역으로 제안을 했을 때 출판 쪽에서
그분들이 갖고 온 주제가 아니라 내가 내놓은 주제를 좋다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출판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책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심리학 컬럼니스트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확한 심리학 내용을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쉽고 좀 가능하면 재미있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커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책 중에서 인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책에 나온 심리학자 중에 가장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인물은 누군지 혹시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여러 명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한 명을 좀 꼽자면 저는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를 가장 좀 감명 깊게 이렇게 좀 뭐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로저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담자도 사람이고 내담자도 사람이니까 어떤 사회에서 제시한 그런 역할이나 조건이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담자인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꼭 상담자뿐 아니라 우리가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있잖아. 근데 우리 보통 그런 역할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학생이니까 학생은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역할에만 충실하고 또 내가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아빠니까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역할만 남았지 진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나 만남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로저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다. 상담자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이고 학생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을 때 로저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너무 역할에만 매여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 보통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인 셋이 친구잖아. 네. 맞아. 친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부모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다른 형제들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 이제 친구랑 같이 친하게 됐어. 그러면은 친구끼리도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 뭐 이번에 가수 누구누구 뭐 앨범 들어봤어? 그리고 야, 너 공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보통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관계 얘기보다는 뭐 학교 얘기, 혹은 뭐 연예인 얘기, 혹은 또 정치 얘기, 혹은 뭐 우리 엄마 아빠 얘기. 그러니까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제3의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상담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그래 너네 가족 얘기해보자. 옛날 얘기해보자. 그때 너는 마음이 어땠니? 주로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제3의 이야기를 해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친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친해지지 않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라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사람과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묻는 거야.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들 아빠들 많이 만나봐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그런 엄마를 만나서 아니 뭐 따님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말이냐고. 내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왜 자식은 그걸 못 느낄까? 엄마랑 관계에서도 계속 3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3의 얘기. 무슨 얘기? 학교 얘기, 공부 얘기, 미래 얘기, 돈 얘기. 뭘 얘기는 안 하죠?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엄마 좋아.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상담에서도 중요한 거는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은요. 그 내담자가 저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저항하는 경우에 상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궁금해요? 그 질문이 왜 궁금할까? 제가 상담을 직접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상담자와의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상담을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그 위클래스 선생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저항을 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보통 상담자들이 이 내담자가 저항을 했을 때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그 질문의 가장 정확한 답은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담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담은 그냥 관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의 부모님이 본인이 뭐 화를 냈을 때 우리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사실은 다른 친구들한테 야 니네 엄마는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엄마는 이래 라고 했다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걔랑 그 친구의 엄마는 그 친구의 관계가 있는 거고 본인과 부모님은 각자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담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왜 저항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상담자는 그게 오히려 내담자한테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다려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춤거렸을 수도 있고 그건 어떤 건지는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본인들이 뭐 이제 그 상담은 끝난 거죠. 네. 사실은 상담자한테 본인들의 가족 이야기나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상담이 아니야. 그걸 물어야 돼.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혹시 그런 거 물었었어? 그런 걸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아니요. 안 했지. 사실은 그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자들한테도 아니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내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느낀지를 물어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상담자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상황 때문에 더 그럴 수는 있어요. 학교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담자를 우리가 선생님이라 부르잖아. 근데 엄밀히 말해 상담자는 선생이 아니야. 상담자는 동등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담한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담자랑은 진짜 친구가 돼야 되는 게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상담의 기본인 거야.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왜? 서양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거든. 거기는 뭐 나이 많다고 존중해주거나 뭐 굽신거리거나 안 그래도 되잖아.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관계를 많이 맺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유기적인 문화가 커서 우리가 상담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학교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엄밀히 말해서 상담자한테 가서는 본인들의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구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상담자랑 친구가 돼야 되는 거고 상담자한테 가족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상담자랑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내담자가 저항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관계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내가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항을 할 때 내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하면 이 친구가 오해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이 친구가 상대방이 상담 선생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다면은 전 되게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꿈 그런 분야를 읽었는데 잠을 자기 전에 영화와 같은 뭐 매개체를 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꿈속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꿈을 조작하는 것과 다른 건지. 의도적으로 꿈을 조작하는. 네, 그 꿈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꿈은 조작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조작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꿈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거든. 평생 한국말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꿈에서 포르투갈어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 어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 본인들이 어떤 꿈을 꾸게 만들고 싶고 본인들이 동의를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하고 싶다. 그럼 본인들이 동의를 한다면 본인들이 잘 때 내가 옆에다가 귀신 소리를 틀어놓을 거야 아마. 그럼 그때 본인들은 꿈에서 귀신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오감이 열려 있거든요. 특히 이제 눈은 눈꺼풀을 감으니까 그나마 시각 정만이 차단돼 있지만 청각은 그냥 다 들어오거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작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그러면 그 스트레스 부분도 읽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스트레스의 그 적당한 기준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그건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완전히 처지지도 않고 너무 불안하지도 않는 그 적절한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러 갔어. 근데 독서실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졸려. 그럼 너무 그거는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갔더니 너무 옆에서 떠드니까 집중이 안 돼. 너무 예민해져. 그럼 그것도 본인들한테 너무 힘든 거지. 어떤 사람은 독서실 가야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커피숍 가야 집중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맞는 수준인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수준은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극이 사실은 가장 괜찮은 자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면 부족으로도 ADHD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면 시간을 충분히 보정한다면 ADHD를 아예 나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전형적인 ADHD는 아닌 거죠. 수면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인 건데, 그렇다면 수면을 조정하면 그런 행동들은 사라져요.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격으로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방법? 무시하는 거지. 너무 간결하고 명확한. 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기억 상실이 있나요? 본인의 의지, 어떤 의지? 기억을 잊고 싶다? 네, 잊고 싶다. 분명히? 의식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본인들이 살면서 어떤 힘든 기억들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마다 계속 다른 기억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 생각하는 차라리 바쁘게 살자. 그래서 많이 바쁘게 살면 사실은 그 기억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하지만 그거는 기억 상실은 아니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억들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 자신의 의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원트가 또 있기는 한 거잖아. 너무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억 상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그 질문의 답은 좀 애매해요. 그러면은 집중은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나요? 집중? 네. 어떤 걸 집중하는 거? 네. 집중.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는데 질문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말만 놓고 오면은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뭐 어떤 걸 염두에 둬서, 그러니까 난 집중을 했는데 장기 기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네, 그럼. 그 만약에 이거 있어요. 집중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재밌어. 그러면 집중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돼? 집중이 되죠. 그래서 그 집중이라는 게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장기 기억이 반드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학생들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굉장히 큰 딜레마야. 근데 그거는 사실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 근데 굉장히 재밌어.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이 연예인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을 좋아해. 그럼 연예인 기사는 뭐 너무 재밌어서 막 몇 시간이고 막 시간을 주고 집중한 거잖아. 그건 당연히 장기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의 집중은 사실은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아주 감정가를 건드는 게 굉장히 재밌거나 굉장히 무섭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기 기억에 오래 남죠. 네, 그러면은 성인 이후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달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판단력, 이게 이제 완전히 노화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치매에 걸린 노인들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여러 상황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이후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리검사와 MBTI는 실제 전문적인 결과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MBTI를 지금 전문적인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냥 학교에서 하거나 그런 심리 검사나 MBTI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상담 전문적인 시설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하는 게 뭔데? 스트롱, 홀랜드, 적성 검사? 적성 검사도 하고 자살 그런 검사도 그런 간단하게 한 20문항짜리 체크하는 거. 네. 일단 그건 전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좀 다르냐면 단순한 척도, 그러니까 자살 사고는 척도예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검사는 평균값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어떤 직업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평균값들이 있거든요. 좀 제대로 만든 검사들이라면 그런 평균값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점수를 맞았을 때 평균에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따질 수 있는 검사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검사들인데, 그럼 그렇다고 척도가 정확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검사들은 비교적 전문적인 검사라고 할 수도 있고, 대신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어항이 물고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거나 혹은 가족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검사들은 사실 전문적인 검사는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상담센터, 위클래스에서 하는 검사들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제 MBTI는 워낙 많이 쓰는 검사이기는 한데, 엄밀히 말해서 MBTI는 아주 전문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제 직업적성 검사 같은 진로 검사. 그래서 그 답변을 1, 2, 3, 4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검사들 있죠? 그런 게 차라리 MBTI보다는 전문적이다. 왜냐면 MBTI는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어떤 경향성을 구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좀 이어령 비어령 같은 느낌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라서 본인들이 어떤 MBTI 유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해석을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MBTI를 전혀 모르는 친구한테 16가지 유형의 검사 결과들을 보여줘. 야, 여기서 너한테 맞는 게 뭔 거 같니를 찝어보라고 하고, 실제로 그 검사를 실시하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어떤 선호 검사는 사실은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MBTI 검사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렇게 인정받는 검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질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도 하시고 책도 집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책 집필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좀 외로울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인들이 혈액형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 근데 심리학은 너무 어렵거든. 그렇지? 근데 너무 관심이 많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대체제를 찾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심리 테스트들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어디 상담을 받아보거나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면은 마치 그런 거를 해서 뭐에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저는 활동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설명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인 거고,
저는 저희 센터에서 개인 상담은 하지 않고 이제 집단 상담을 해요. 집단 상담을 하고 또 집단 상담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해봐. 본인들도 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 그렇죠? 굉장히 힘든 모습은 사실은 진짜 소수의 한두 명의 친구들은 뭐 알까 얘기를 해서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본인들이 집에서 겪고 있는 그 불안 혹은 뭐 분노 그런 어떤 정말 죽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들 얘기를 안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친구들은 다 행복해 보여. 이게 굉장히 큰 괴리예요. 그러니까 SNS를 봐도 사실 진짜 SNS도 대부분은 되게 좋은 걸 올리잖아. 뭐 가족끼리 그러니까 정말 1년에 아니 한 10년 만에 여행을 한 번 갔는데 가족끼리 간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럼 친구들은 아 쟤는 좋겠다 가족끼리 여행을 자주 다니나 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10년 만에 간 여행에서 가족끼리 싸웠어. 근데 싸운 내용은 안 올리고 좋은 것만 올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모두 공존하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상담 장면에 와서도 상담자한테 노골적인 자신의 원초적인 분노나 어떤 공격성이나 우울감을 잘 안 드러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집단 상담을 주로 하는데 집단을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드러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응?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 그런 공격성.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본인들보다 좋은 성적 받았을 때 당연히 마음 한쪽에 얘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하던 친구니까 그래 잘 됐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 나보다 잘했으면 샘난다, 질투난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 근데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집단에서도 그렇고 또 집단원들이 개인 상담을 받으러 갈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상담자한테 해라. 그러니까 상담자가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줬을 때 본인들이 막 사실은 내가 진짜 힘들었겠네 상담자가 위로를 해주면 그게 너무 와서 다 그 마음이 고맙고 그럴까? 아니,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나를 대해서 뭘 한다고. 나는 내 상황의 10분의 1밖에 얘기 안 했는데 엄청 힘들겠대. 그래서 막 되게 걱정스러운 눈빛이야. 그럼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저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라 그래요 상담자들한테. 그리고 상담자라면 그런 얘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제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우리 이제 이 집단 상담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제가 이제 공개 집단 상담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참가자들 동의를 다 받은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유튜브에 찍어 올리는데 동의를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잘 뭐 이렇게 확인도 없이 뭐 마치 상담의 비밀 보장을 내가 깼다는 듯이 근데 그건 모두가 동의한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아니 EBS에서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자신의 얼굴이나 상황 다 공개하고서도 공개적으로 하는데 내가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걸 찍어서 올린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속이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 그리고 상담자한테 충분히 다 표현을 해라. 그런 정말 분노나 우울감이나 그리고 상담자들도 그거를 충분히 끌어내야 된다. 내가 아까 이제 본인한테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상담자들이 그 얘기를 되게 안 묻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담자들은 상담할 때 내담자의 가족이나 친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내가 어떻게 느껴졌니? 내가 좋으니? 내가 싫으니?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니? 이를 직접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다 안 물어. 뭐 안 묻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담자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에 대해서 뭐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굳이 애로사항이라면은. 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나 심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대중 친화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딱딱하고 어려워. 하지만 정말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좀 딱딱한 학문들에더라도 그 딱딱함 이면에 있는 진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통찰들을 좀 더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상담자와는 친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발 상담자 앞에 가서 예의 차리고, 상담자 앞에 가서도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담자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더 크게 상담자를 기분 나쁘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은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수용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장면이고 드러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 그래서 상담자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상담자 앞에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상담자랑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심리상담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심리상담가는 마음의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